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부터 정부 기관을 비롯해서 광주 전남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특집 정쟁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영석 최고위원을 모시고 당내 상황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지역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예, 이번에 최고위원에 다시 지명된 이영석입니다. 방금 앵커께서 오랜만에 나왔다 그랬는데 재작년 대선 때 또 역할들을 지역에서 많이 했었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제가 최고위원직도 이제 끝났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이해찬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저를 지명해 주셔서 다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쭉 과정까지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지난달이었죠.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지방자치 분야 쪽에 네,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이 되셨는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작년에 이제 추미애 대표 체제에서도 최고위원을 하셨어요. 다시 되셨는데 소감 간단히 좀 다시 한번 해주시죠. 지난번 이제 추미애 대표 체제 때는 저희들이 당헌 당규가 최고위원직의 당헌 당규가 좀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 청년, 노인위원장 최고위원은 선출을 하고요. 나머지 5분의 최고위원들은 권역별로 5개 권역을 나누어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광주시당 그리고 전남도당, 전북도당 저희들은 이렇게 호남의 3개 권역이 3명의 시도당 위원장들이 8개월씩 돌아가면서 이제 최고위원을 했었고요. 그게 조금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최고위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최고위원회가 좀 안정감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일관성도 좀 떨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당원 당규를 바꾸어서 과거처럼 5명의 최고위원은 선출직으로 뽑고 나머지 이제 2명을 노동계에 1명을 이렇게 지명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한 자리는 이제 지방 분권과 관련된 지명직 최고를 한 자리 지명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지방 분권과 관련된 자리에 이해찬 대표께서 저를 지명해 주셨고 지명하시면서 특별하게 또 저한테 주문하셨던 게 호남을 챙겨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명을 했기 때문에 광주 전남북 잘 챙겨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8개월씩 돌아가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번 임기는 선출직 임기가 2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같은 임기. 알겠습니다. 조금 무게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8개월 단기간에 그리고 이게 돌아가면서 할 때와는 틀리게 이번에는 이제 2년간 대표와 또 나머지 최고위원들과 함께 임기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감 또 책임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추미애 대표 체제 거기도 이제 임기를 다 마치고 전당대회 통해서 이해찬 대표 체제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해찬 대표하고 이제 막역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친분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대표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각자의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성향이랄지 또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좀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고 특히 이제 추미애 대표께서는 여성 이제 당 대표로서의 역할 그래서 조금은 세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특히 추미애 대표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렇죠. 선거 또 그 전에는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대응 이런 게 있었고 또 이제 지난 6월 13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근데 과거에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또 열린우리당 이런 저희 그 민주당의 과거의 당 대표들이 그렇게 임기를 다 채우거나 그렇죠. 오래 가지는 못하셨어요. 그때마다 선거 때 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묻고 하다 보니까 대표들이 계속 바뀌면서 당의 안정감도 좀 떨어지고 대표들이 그렇게 굉장히 불안한 그런 거였는데 아마 추미애 대표가 과거에 정세균 국회 전 의장님 대표 시절 때처럼 오롯이 딱 2년을 마친 그런 대표 또 역임을 하셨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또 잘 치르셔서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셨고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계시잖아요. 또 민주화에 굉장히 저희들이 민주화 과정에 헌신하셨던 분이고 특히 또 이분은 과거 민청학년 때 한 번 그리고 또
80년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 때 한 번, 이렇게 2번 구속되시고 고문도 받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강인한 그런 그 민주화에 대한 강인한 의지를 또 갖고 계시고, 또 굉장히 개혁적인 또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특히 젊었을 때 교육부 장관, 네네. 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이렇게 전체적인 국정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경험을 갖고 계셔서 대표가 되시니까 또 이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 추미애 대표 체제 때보다는 훨씬 더 청와대가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랄지, 또는 정부 인사들이 대표를 대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달라진, 그래서 중량감, 무게감을 좀 갖춘 그런 또 이해찬 대표 체제가 출범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좀 더 어렵게 생각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강하다, 이런 성향이 느껴지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일반 분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실제로 그러신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2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을 하실 때는 굉장히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 양반 이제 모토가 뭐 가치는 미래에서 찾고 방법은 현장에서 찾는다, 이런 일에 대한 그런 신념을 갖고 계셔서 일하실 때 보면 굉장히 강한 면들이 있으세요. 또 고집도 있으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굉장히 소탈하시고 편하세요. 근데 이제 그 다들 그 이해찬 대표의 눈썹 이야기하면서 제가 보신 분들은 강한 이미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뭐 늘 이렇게 같이 접하고 또 대화 나누고 하다 보면 그런 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대표하고 인연이 꽤 오래되셨잖아요. 예. 언제부터 이렇게 좀 하시게 된 건가요? 이해찬 대표께서 이제 총리 마치시고,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그렇죠. 정부 노무현 때죠. 정부 네.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2008년 2월에 임기를 마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해찬 대표와 저는 인연이 이제 시작됐죠. 그때 저 기억에 이제 저희 당에서 손학규, 지금 바른미래당 대표라고 계시죠. 그리고 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하고 계시고, 이해찬 당시에 열린우리당, 이렇게 세 분이 이제 대통령 선거 경선하시면서 네네네. 그때 이제 저는 이해찬 대표와 연이 돼서 그때부터 이해찬 대표하고 쭉 이렇게 정치적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아마 그 무렵에 제가 정치부 기자 하면서 그때 같이 취재를 했었던 그러셨어요? 기억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민주당 이제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지 않습니까? 조금 오르락내리락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지금 당내에서는 지금 현재 지지율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계신가요? 지난주 지금 여론조사 보면 전체적으로는 약 한 45%에서 46% 전국적으로는 지지율을 갖고 있고요. 이제 우리 광주 전남북 호남으로 따지면은 약 75에서 한 80%.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는 좀 이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 지지율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앞으로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남북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쭉 이런 역할들을 잘 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당의 지지율로 대통령 지지율하고 굉장히 저는 밀접하고 정비례한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정당의 지지율도 그만큼 반등하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정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는 추세인데, 대통령께서 지금 잘하고 계셔서 저희 민주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민생 문제랄지 또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면서 중간에 한번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많은 민심을 청취하고 또 대안들을 좀 만들어서 정부 측에 제안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더 뭐 상승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한 거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대북 관계 부분이
조금 진전을 보이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또 오르고. 예,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지나면은 또 가장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도 많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까 대안들 고민 나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뭐 이렇게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 자체가 저성장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성장을 주도했던 건설이랄지 또는 중공업,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선박, 조선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그런 그 추동력들은 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이고 지금 유일하게 한반도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지금 반도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추격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반도체 분야도. 대통령께서도 우리의 이 경제적인 산업 구조를 어떻게 다시 성장 모드로 이끌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가장 크게 방점을 찍고 계신 게 아마 남북 경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한 남북 경협을 통해서 새롭게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많은 저항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이제 대기업의 성장을 주도하면 저 밑에까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이명박 정부 때의 이제 분수 경제 효과였죠. 네, 분수 효과였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최저임금이랄지 또 52시간제 근무랄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좀 간과했던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자영업자 문제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들을 같이 지금 마련해서 소득주도 성장과 그다음에 최저임금제 이것과 병행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불만도 최소화시키고 이분들의 경제 활동을 원만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같이 마련해서 추진한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께서 추구하셨던 소득주도 성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되면 그 이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는 남북 경협으로 그리고 이제 국내 경기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해서 한반도 경제를 다시 이제 재생하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어쨌든 남북 관계하고 관계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실제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제 취임하신 지 이제 임명되고 하신 지 활동하신 지 한 달 정도 이제 지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고위원 회의를 매주 3번을 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번을 하는데 아침에 8시 반에 회의를 시작을 해서 9시 반에 언론에 공개회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올라가려면 적어도 4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5시 반 KTX를 타든지 아니면 6시 KTX를 타고 올라가서 회의 마치고 다시 이제 오후에 다른 일이 없으면 내려와서 또 광주에서 일 보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한 달 됐는데 벌써 좀 지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숙소는 없으시고 그냥 그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아직 뭐 서울에 숙소는 정하진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2년간 최고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숙소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내에서 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당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지난달 말에 추석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지난 6.1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는 당분간 큰 정치 이벤트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절 되게 이제 그 깊게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 최고위원 되시고 나서 첫 번째 추석을 맞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지역 민심. 이번 추석은 제가 볼 때는 한반도 평화 남북 정상회담 여기에 다 추석의 민심들이 쏠렸던 게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우리 뭐 시도민들께서 다 보셨다시피 백두산 천지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손을 맞잡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런 의지를 다지셨고
특히 저는 이제 좀 감격스럽게 느꼈던 게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저희 남쪽의 대통령께서 이제 북쪽 인민들에게 처음으로 연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표명을 하셨고, 특히 저는 이제 그 워딩을 굉장히 감명 깊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지금 헤어져서 살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 정말 왈칵 이렇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이번 추석은 전체적으로 남북 평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두 분의 정상들의 움직임, 이런 걸로 아마 민심들이 다 쏠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추석에 지역민들이 민주당에게 바라는 것들은 어떤 게 좀 있었나요? 이제 저희 당에 바라는 것들은 아무래도 민생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 특히 이제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저한테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게 최저임금과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그리고 또 이제 주 52시간 이제 근무에 따른 또 중소기업들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주문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그런 걸 잘 대비하지 않으면 내일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위협 협박도 하시고 그래서 새겨들여서 그런 걸 당에, 중앙당이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민생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당내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어려움들을 당내에서 문제점들을 이제 발췌해서 만들어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고 또 정부에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호남 유일한 최고위원이시지 않습니까? 뭐 이제 호남 의원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 아직은. 근데 이제 그 호남 유일한 최고위원으로서, 여당 내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정당의 지지율은 우리 호남에서 70%에서 80%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역 국회의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뭐 2016년 총선 때 어쨌든 저희들이 잘못해서 시도민들에게 채찍을 맞았는데, 회초리를 맞았는데, 광주에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었죠, 그동안에. 전남에만 이번에 농림부 장관을 가신 이기호 국회의원 한 분밖에 없었죠. 다행스럽게 이제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두 군데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송갑석 국회의원이 한 명이 나왔고, 또 전남에서도 서삼석 국회의원이 나와서 광주 전남에 3명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호남의 최고위원으로서 중앙당과 그리고 또 우리 광주시 전남북 도의 여러 가지 예산,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의 발전 전략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교 역할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행정단위에서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을 당에 전달하고, 또 당과 협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최고위원으로서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좀 더 해야 될 게 이제 지방 분권과 관련된 그런 역할들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그 호남 최고위원으로서 역할, 이제 국회의원의 목과식 다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데 궁금한 게, 항상 이제 민주당 하면은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호남의 힘이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호남의 의미, 호남의 위치 어떻게 보시나요? 더불어민주당에서의 호남의 위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코어 핵심은 호남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국회의원 숫자가 뭐 지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일부 야당들의 이제
자기들의 호남 주인론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65년의 민주당의 전통을 되새겨 보더라도 그리고 또 과거의 정치적인 역사의 쭉 맥락들을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만큼 호남에 대한 배려, 신경을 지금 쓰고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지금 최고위원으로 당대표께서 특별히 호남을 챙기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호남과 더불어민주당은 저는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7년 대선 같은 경우도 만약에 호남의 민심이 문재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배출됐겠습니까?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저는 호남과는 한 몸이고 한 형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가서 보시니까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하던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예. 또 당연히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앞서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국회의원이 일단은 3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송갑석 의원, 서삼석 의원, 그다음에 이계호 장관. 근데 이계호 장관은 가면서 지금 국회의원 역할은 사실상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좀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너무 적지 않느냐.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보시나요? 그럼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실 때 제일 일성으로 했던 게 호남 총리 말씀을 네. 하셔서 이낙연 총리가 이제 전체적인 국정의 통화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계시고 또 지금 뭐 전남지사로 오신 김영록 장관도 네네. 장관을 역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뭐 이렇게 호남에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광주 전남에서 우리 광주와 전남을 새롭게 성장시키고 만들어내는 이런 미래 비전을 얼마만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저는 역으로 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광주형 일자리를 빨리 추진을 해서 정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광주가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일, 또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광주 전남이 나주 혁신도시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일, 이런 광역 행정 단위에서의 광주 전남에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정부 차원에서는 호남에는 많은 예산을 배려하고 또 정책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특히 이제 그 지방 분권 분야 지명직 최고위원이세요. 예. 굉장히 막중한 역할이신데, 근데 사실상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출범 초기까지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 같은 뭐 지방 분권 개헌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묻히지 않았느냐. 좀 그 개헌은 물 건너갔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개헌이 물 건너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잠시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워낙 지금 한반도 평화 그 주제에 묻혀서 개헌 논의가 주춤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취임하신 이후에 당신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 대통령의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적인 분권을 넘어서서 저는 재정적인 분권도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여타 자치단체들이 재정적으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없는, 중앙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틀을 깨기 위해서 지금 뭐 부가가치세의 11%밖에 되지 않는 지방소비세율을 저는 25%까지도 올려야 된다고 봐요. 25%까지 올리는 부분. 또는 지방소득세를 10%에서 20%까지 올려주는 부분.
특히 이제 지방 교부세율도 19.24%인데 적어도 이것도 뭐 22, 23%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재정적인 분권을 반드시 좀 이런 시기에 저는 이건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지방 일괄 이양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촉진해서 지방 분권이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면 저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지방 분권 시대는 열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께서 처음으로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실 때 지난 9월 4일 기억하는데요. 9월 4일 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다시 또 주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참여정부 때 이루어졌던 공공기관 시즌 1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이게 이제 당시에 얼마 전까지 154개 공공기관이 이제 이전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122개 공공기관 이전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공공기관들을 지역에 분산 배치시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법을 만들어서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게 된다면 저는 지방분권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이제 민주당 내에서 뭐 이렇게 쭉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도 만들고 그 이제 혁신도시 시즌 2라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언제쯤 그러면 이제 그 가시화된다고 보시나요? 조금 실망스러웠던 게 이제 며칠 전에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조정실장이 그 행정기관 이전에 대한 뭐 국회의원의 질의가 있는데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발언이어서 저도 그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찬 대표께서 이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부 차원에서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이전, 지방 분권 관련돼서 공공기관 이전은 아주 빠른 시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나주혁신도시 한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전이란 기업이 자산 규모가 160조가 넘습니다. 1년에 매출이 60조에 가깝고요. 영업이익이 1년에 작년 보니까 제가 보니까 4조를 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뭐 지방에서 지방 세수에 보탬을 주고 또 지역 경제를 리더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지방으로서는 중요한 그런 기업이고 또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게 공공기관 이전이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분권형 그런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공공기관 이전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대표께서 대표연설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도록 또 이해찬 대표에게 촉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정치 얘기 잠깐 좀 여쭤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민주당이야 큰 문제가 없이 이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민주평화당 초선 의원들 탈당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결국 뗄 수 없는 게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해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당내에서도 좀 이야기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뭐 다른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내부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특히 뭐 지난 추석 때 뭐 의원들은 뭐 자기 정당의 색깔을 달지 않고 이제 추석 인사를 할 때 뭐 다른 색깔을 달았다 해서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되고 있던 것도 있는데 저는 그 뭐 민주평화당이랄지 또는 바른미래당이랄지 이런 부분들의 그런 뭐 탈당설이나 이런 움직임들이 꼭 저희 민주당과 연계시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뭐 자생적으로 민주평화당에 소속되신 분들 또는 바른미래당에 계신 분들 과거에는 국민의당으로 한 틀에 계시잖아요. 중간에 이제 이게 분할되면서 그렇게 가셨는데 저는 그분들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선택의 영역이지
저희 민주당과의 연계 속에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예, 공식적인 이야기 논의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일부에서는 연말쯤 되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뭐 지난번에 박지원 전 대표, 박지원 의원 나오셨을 때도 여쭤봤더니 아마 연말 내년 첫쯤에 좀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그런 얘기 있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은 그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의 희망이겠죠. 제가 볼 때는 희망일 것 같고요. 뭐 탈당설이 일부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탈당하실지 어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신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칫 그런 정계 개편 움직임에 저희 당이 거기에 매몰돼서 큰 틀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랄지 또는 한마디 평화 이 지금 체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그 평양 정상회담의 인준이나 이런 문제들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계 개편이라는 이런 일 때문에 자칫 대세를 그르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은 고려치 않고 있고요. 뚜벅뚜벅 국민만 바라보고 지금 저희들은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뭐 정치 상황이 이제 쭉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우리 지역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광주형 일자리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시당 위원장도 하셨고 광주의 최대 현안이 광주형 일자리인 것 같은데 뭐 지금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잘 돌아가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고 해법은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적인 모델 틀 이것은 아주 잘 짜여졌다고 봐요. 잘 짜여졌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이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노사 민정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한국노총이 이제 탈퇴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저는 한국노총과 광주시와의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빨리 광주시가 노동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자료를 제공을 하고 설득을 해야 하고 같이 또 참여하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을 해야 되고 광주형 일자리는 이게 저희들이 지역 발전을 도모할 때는 국가의 정책, 대통령의 정책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는가를 빨리 읽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경제 정책 어디가 있겠습니까? 일자리잖아요. 저희들이 바로 일자리에서 가장 큰 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게 저는 광주형 일자리라고 봅니다. 만약 이게 성공하게 되면 이 광주형 일자리는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에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가 여러 가지로 침체돼 있어서 군산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이런 모델을? 그렇죠. 구미에서도 정부가 도와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 이 모델은 정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일자리 수석 정태호 수석이 광주형 일자리를 가장 먼저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했기 때문에 저는 광주시가 빨리 지역사회 합의를 통해서 이걸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좀 이 부분이 좀 답답해서 조만간 최고위원회와 광주시와 지금 미팅을 좀 잡아놨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된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논의하고 추진할 것인지 협의를 좀 같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는 24일 날 예산정책협의회를 광주시와 저희 당이 합니다. 이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광주형 일자리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지 거기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서로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이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의 새로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우리 정부에서 얼마 전에 내놓은 일자리 정책 관련돼서 미래차를 제일 1순위로 뒀잖아요. 36만 대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광주시가 아주 능동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또 우리 시민들도 같이 좀 동참을 해 주셔서
노동조합과 같이 노사민정이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새롭게 일할 수 있는 뭐 꼭 광주 청소년뿐만이 아닙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전국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광주로 모여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새로운 모델들을 우리가 아주 현실적이고 또 전략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좀 맞대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해내겠습니다. 좀 돌파구를 하루빨리 좀 찾아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전공대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이제 개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전에서 중간 용역 발표를 하면서 뭐 시도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전이 부지를 선정하겠다.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어디다 지을 거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전이 시도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한전 공대와 관련된 지금 광주시와 전라남도 과거에 광주 전남 혁신도시를 만들 때처럼 저는 양 시도가 손을 패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주먹을 쥐고서는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겠어요? 좋은 협의를 도출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광주시에서 민간공항, 광주공항 이전을 검토하겠다라고 먼저 손을 폈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말로는 늘 우리는 한 뿌리입니다 하고 결국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로의 이익만 취하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답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 크게 큰 틀에서 서로 손을 펴고 어떤 게 가장 한전공대 그리고 또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고 촉진해내는 그런 인력의 풀을 생산하고 양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가 어딘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음을 좀 트고 만나는 게 좋다 하는 생각 첫 번째. 두 번째는 한전이 자꾸 이렇게 한 발 빼려는 모습 보이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할 때는 그만큼 그 공기업들이 지역에서의 역할을 바라고 지역에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들이 지역에서의 사회적 책임, 역할들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한전이 저는 나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합의 안 되면 입지도 뭐 정하고 조금은 자기들도 좀 물러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보다는 한전이 좀 더 정말 새로운 인재 풀을 만들어가는 에너지와 관련된 인재 풀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 이게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일단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합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선택지겠죠. 되겠죠. 네. 한전도 입지를 정했는데 한전 공대 입지 못 정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 좀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항상 뭐 이게 물론 이제 시도지사분이 다 민주당 소속이시기는 합니다만 그거하고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자치단체 각 자치단체가 있고 주민들 의사들이 있고 해서 하여튼 모쪼록 좋은 결말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민주당에서 또 이제 최고위원님께서도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시도민들도 협조를 좀 하셔야 돼요. 과거에 기억해 보시면 한전 입지가 나주로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됐을 때 일부에서는 왜 그게 나주로 가야 되냐고 반대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정했던 막 자치단체장을 비난하는 분도 있었고,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전 공대가 어디로 가든 간에 그것을 지역적 이기주의로만 봐서 시도민들이 또 그 자치단체장이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광주 전남이 정말 한 몸이고 다들 자기 고향은 뭐 전남이고 그러잖아요. 광주 사시더라도. 그래서 다들 마음을 좀 열고 큰 틀에서 정말 한전공대라는 새로운 또 우리 지역에 새로운 아주 좋은 그런 자산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열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얼추 다 돼서 그 개인적으로 뭐 저기 이루고 싶은 목표라든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는 뭐 어쨌든 제가 은행 출신 아닙니까? 예, 지방은행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노동조합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정치권이라는 곳에 영역에 들어와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광주시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도전도 했지만 실패도 했었고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2020년 개인적으로는 2020년 총선에서 이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유권자들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새로운 지방 분권이라는 그런 큰 틀의 분권형 국가를 만들어내는 일, 그게 저의 일차적인 목표. 두 번째로는 광주, 전남 어떻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서 우리 지역이 그동안에 늘 뭐 낙후된 광주는 이런 이야기 듣지 않고 에너지와 관련된 그리고 또 자동차와 관련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서 경제적으로도 앞서가는 그래서 5.18과 관련된 그런 민주화의 성지에서 이제는 경제적인 성지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광주 전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간단히 지역민들께 끝인사,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예. 네, 오랜만에 인사드렸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문제를 잘 풀어가고 계시고요. 또 남북 문제가 잘 풀리면 남북 경협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의 경제 문제도 아마 잘 풀어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뒷받침을 해서 당청이 대한민국을 따뜻하고 또 좀 더 행복한 대통령께 말씀하셨던 포용적 국가가 되도록 만드는데 저 또한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시도민들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 더불어민주당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특집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영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일한 호남 출신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지역 정치권과 중앙 정치권을 잇는 가교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